강준서는 낡은 작업실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망가진 탁상시계를 수리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기름때와 굳은 살로 거칠었지만 작은 부품들을 다루는 움직임은 섬세하고 능숙했다. 시계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고 멈춰있던 초침이 다시 움직이자 준서의 메마른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고장난 것을 고치고 멈춘 것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준서의 유일한 삶의 낙이자 그를 지탱하는 이유였다. 2년 전 준서는 모든 것을 잃었다. 어린 딸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내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 준서를 떠났다. 남은 것은 폐허가 된 집과 조각난 마음뿐이었다. 준서는 도시를 등지고 낡은 작업실을 얻어 수리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다. 사람들과의 교류를 피하고 오직 망가진 물건들을 고치며 스스로를 고립시켰다. 그의 세상은 온통 잿빛이었다. 딸의 웃음소리, 아내의 따뜻한 시선, 그 모든 아름다운 기억들은 이제 준서에게 지독한 고통으로 다가왔다. 그는 딸의 방을 그대로 보존해 두었다. 먼지가 쌓인 인형들, 빛바랜 그림책, 그리고 딸이 아끼던 낡은 강아지 인형. 그 모든 것들이 준서를 옥죄는 죄책감의 끈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쓸쓸한 오후였다. 준서는 시계를 수리하던 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매 소식에 무심코 귀를 기울였다. 오늘 오후 3시 유기견 보호소에서 특별 경매가 진행됩니다. 희귀, 품종견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서는 원래 개나 동물에게 큰 관심이 없었다. 딸이 죽은 후 그 어떤 생명체와도 다시는 정을 주고 싶지 않았다. 다시는 이별의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발걸음은 유기견 보호소로 향했다. 어쩌면 무의식 중에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보호소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화려한 품종견들이 연이어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동안 준서는 한쪽 구석에 웅크려 앉아있는 한 마리의 개에게 시선을 빼앗겼다. 털은 엉망이었고 몸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오래된 골든 리트리버였다. 눈빛은 깊은 슬픔과 함께 포기한 듯한 체념으로 가득했다. 그 개의 이름은 52번이었다. 다음은 52번입니다. 골든 리트리버 믹스견으로 추정됩니다. 나이는 꽤 많아 보입니다. 상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시작가 10만 원입니다. 경매사의 목소리에는 관심 없는 기색이 역력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52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했다. 경매사는 몇 번 더 호가를 외쳤지만 여전히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결국 경매사는 한숨을 쉬며 망치를 들었다. 낙찰되지 않았습니다. 52번은 안락사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 말에 준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안락사, 그 단어가 준서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52번의 눈빛, 그 속에 담긴 절망과 체념이 준서의 메마른 감정을 흔들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했다. 준서 자신도 헵위번처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때 52번이 고개를 들어 준서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너무나 강렬하고 준서의 마음속 깊은 곳을 꿰뚫는 듯했다. 마치 나를 구해줘라고 애원하는 것만 같았다. 준서는 망설였다. 다시는 어떤 생명체와도 정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52번의 눈빛은 준서를 놓아주지 않았다. 준서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들었다. 제가 받겠습니다. 경매사는 놀란 얼굴로 준서를 바라보았다. 네, 10만 원에 낙찰하시겠습니까? 네,
준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그렇게 52번은 준서의 품으로 오게 되었다. 보호소 직원은 놀라워하며 말했다. 이 개는 참 운이 좋네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개였는데. 준서는 52번을 데리고 작업실로 돌아왔다. 52번은 준서의 옆에 얌전히 앉아 있었다. 준서는 녀석의 털을 쓰다듬었다. 털은 푸석했고 몸에서는 쾌쾌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준서는 녀석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희미한 생기를 느꼈다. 준서는 녀석에게 밥을 주었고 녀석은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배불리 먹는 듯 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은 봄이야. 준서는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봄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이었다. 준서는 봄이가 자신의 삶에 새로운 봄을 가져다 주기를 바랐다. 봄이는 준서의 손길에 고개를 비비며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준서는 봄이를 옆에 두고 잠이 들었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 꿈속에서 준서는 딸과 함께 숲속을 걷고 있었다. 딸은 활짝 웃으며 아빠, 우리 강아지랑 같이 놀아요 라고 외쳤다. 꿈속의 강아지는 봄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준서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가에 맺힌 눈물을 느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감정이었다. 다음 날부터 준서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봄이는 준서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준서가 작업실에서 일할 때면 발치에 웅크려 앉아 있었고 준서가 식사를 할 때면 식탁 아래에 얌전히 기다렸다. 봄이의 존재는 준서에게 잊고 지냈던 온기를 되찾아 주었다. 준서는 봄이를 쓰다듬고 함께 산책하며 조금씩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봄이에게도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있었다. 봄이는 자주 창밖을 응시하곤 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특정 소리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했다. 특히 자동차 경적 소리나 낯선 사람의 발걸음 소리에는 온몸을 떨며 숨으려 했다. 마치 과거에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은 듯했다. 준서는 봄이의 그런 행동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봄이에게도 준서처럼 깊은 상처가 있었을 터였다. 준서는 봄이의 과거를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준서는 봄이가 자신의 곁으로 오게 된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52번이라는 이름으로 버림받았던 봄이. 그리고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 두 개의 상처받은 영혼이 서로를 알아본 것만 같았다. 어느 날 준서는 작업실을 청소하다가 딸의 유품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딸이 아끼던 인형들과 함께 낡은 사진첩이 들어있었다. 사진첩을 펼치자 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딸은 늘 밝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함께하고 있었다. 딸이 처음 키웠던 강아지. 해피였다. 해피는 딸과 함께 성장했고 딸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였다. 딸이 죽은 후 해피도 갑자기 사라졌다. 준서는 해피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 그 또한 준서에게 큰 상처로 남아 있었다. 사진 속 해피는 봄이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털 색깔, 눈빛, 심지어 귀의 모양까지. 준서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설마 준서는 봄이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봄이의 오른쪽 앞발에 희미한 흉터가 보였다. 딸이 해피와 놀다가 해피의 발을 실수로 밟아 다치게 했을 때 생긴 흉터였다. 준서는 그 흉터를 똑똑히 기억했다. 준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봄이는 해피였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딸의 강아지. 해피가 살아 돌아온 것이었다. 준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절망 속에 빠져 있던 준서에게 보미는 해피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 준 것이다. 준서는 보미를 꽉 끌어안았다. 해피야, 해피, 살아있었구나. 보미는 준서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도 희미한 눈물이 흐르는 듯했다. 준서의 마음에 메말랐던 감정들이 다시금 샘솟기 시작했다. 그는 보미를 통해 딸과의 연결고리를 다시 찾은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피어올랐다. 해피는 어떻게 준서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해피가 사라진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모든 것 뒤에는 분명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을 터였다. 준서는 이제 해피의 과거를 찾아야 했다. 그것은 단순히 해피를 위한 일이 아니라 준서 자신의 아픔을 치유하고 딸에게 속죄하는 일이기도 했다. 봄이, 아니 해피는 준서의 삶에 다시금 희망을 불어넣었다. 준서는 해피의 털을 다듬고 깨끗하게 목욕시켰다. 해피는 준서의 손길에 얌전히 몸을 맡겼다. 이제 녀석의 털은 윤기가 흘렀고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해피에게는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었다. 녀석은 특정 소리에 대한 과도한 반응, 특히 높은 굉음이나 날카로운 금속음에는 몸을 심하게 떨며 구석으로 숨곤 했다. 그리고 늦은 밤, 창밖을 향해 알 수 없는 슬픈 소리로 낑낑거리곤 했다. 마치 잊고 있던 과거의 고통을 기억해내는 듯 했다. 준서는 해피의 이런 행동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녀석이 사라졌던 2년 동안 분명 끔찍한 일을 겪었을 터였다. 준서는 해피의 과거를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느꼈다. 그것은 해피의 아픔을 치유하는 길이자 딸에게 속죄하는 길이기도 했다. 준서는 해피의 행방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기 시작했다. 유기견 보호소에 다시 찾아가 해피의 입양 기록을 문의했지만 해피는 52번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그 이전의 기록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존재하지 않았던 개처럼. 그러던 어느 날 준서는 해피가 딸의 방 앞에 앉아 낑낑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해피는 방문을 열어달라는 듯 코로 문을 툭툭 밀었다. 준서는 망설이다가 딸의 방문을 열어주었다. 해피는 익숙한 듯 방 안으로 들어섰다. 녀석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딸의 침대 위로 폴짝 뛰어올랐다. 딸이 아끼던 낡은 강아지 인형을 코로 툭툭 건드리더니 그 옆에 웅크려 앉아 고개를 푹 숙였다. 마치 딸을 그리워하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 모습에 준서의 눈에서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해피의 행동은 준서에게 과거의 파편들을 하나둘씩 떠올리게 했다. 딸이 해피에게 늘 해주던 말, 해피가 좋아했던 장난감, 해피가 잠들 때 내던 작은 숨소리,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준서는 이제 해피가 단순히 딸의 강아지라는 것을 넘어 딸과의 연결고리이자 살아있는 추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 서울 시내의 초고층 빌딩, 태산그룹의 회장실에서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여인, 민선우가 깊은 시름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준서의 전 부인이자 죽은 딸의 친할머니였다. 민선우는 재계에서 얼음 여왕이라 불릴 만큼 냉정하고 빈틈없는 인물이었다. 하지만 2년 전 딸의 죽음 이후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녀는 딸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고 그 모든 비극의 원인을 준서에게 돌리며 딸과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 민선우는 최근 들어 정체불명의 협박에 시달리고 있었다. 발신자 없는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에는 그녀의 오랜 수건이자 태산그룹의 미래가 걸린 그린시티 프로젝트의 비밀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메시지에는 늘 한 장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은 손녀딸이 키우던 강아지, 해피의 어릴 적 사진이었다.
사진 속 해피는 순진무구한 눈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민선우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다. 해피는 2년 전 손녀딸이 죽은 날 갑자기 사라졌다. 민선우는 해피의 실종과 관련하여 찜찜한 부분이 있었지만 당시에는 손녀딸의 죽음으로 인해 정신이 없어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민선우의 비서인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또 다시 협박 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민선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메일을 열었다. 메일에는 그린시티 프로젝트의 불법적인 환경평가 조작과 함께 프로젝트 건설 부지에서 진행된 불법 동물 실험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동물 실험 대상 중에 골든 리트리버 종견 52번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었다. 민선우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52번. 왜 이 번호가 여기에 있는 거지? 김 실장, 이 협박범의 정체를 당장 알아내. 그리고 그린시티 프로젝트의 동물 실험 보고서를 다시 한번 확인해봐. 특히 B번이라는 번호에 집중해서. 민선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차갑고 날카로웠다. 김 실장은 민선우의 지시에 따라 즉시 움직였다. 민선우는 책상에 놓인 손녀딸의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 손녀딸은 해피를 품에 안고 활짝 웃고 있었다. 민선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혹시 이 모든 것이 해피와 관련된 일일까? 해피가 살아있다는 말인가? 민선우는 강한 불길함을 느꼈다. 다음 날 준서는 해피를 데리고 산책을 나섰다. 해피는 평소처럼 준서의 옆을 쫄래쫄래 따라 걸었다. 그때 길 건너편에서 낯선 남자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느꼈다. 남자는 검은색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있었고 그의 눈은 해피를 향해 있었다. 준서의 직감이 위험을 알렸다. 남자는 준서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몸을 돌려 사라졌다. 준서는 불안한 마음에 해피를 더욱 꽉 붙잡았다. 누군가 해피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았다. 혹시 해피의 과거와 관련된 인물일까? 준서는 그 남자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적대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절박함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온 준서는 해피의 몸을 자세히 살폈다. 녀석의 털 속에서 작은 마이크로칩을 발견했다. 칩은 해피의 목덜미 깊숙이 박혀 있었다. 준서는 칼로 조심스럽게 칩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칩 안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칩의 형태는 일반적인 애완견 등록 칩과는 달랐다. 마치 감시나 추적을 위한 칩 같았다. 준서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다. 해피는 단순히 버려진 개가 아니었다. 녀석의 몸에 박힌 칩은 해피가 어떤 조직적인 음모에 연루되어 있었음을 시사했다. 해피의 흉터, 특정 소리에 대한 반응, 그리고 몸속에서 발견된 칩, 이 모든 단서들이 해피의 잃어버린 과거를 가리키고 있었다. 준서는 이제 확신했다. 해피는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어떤 거대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존재였다. 준서는 이 비밀을 파헤쳐야만 했다. 그것만이 해피를 지키고 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준서의 마음속에는 비장한 결의가 피어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해피와 딸을 위해 그는 싸워야만 했다. 해피의 몸에서 발견된 마이크로칩은 준서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의문의 씨앗을 심었다. 해피는 단순히 버려진 개가 아니었다. 녀석의 과거에는 분명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준서는 해피의 오른쪽 앞발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흉터를 다시 한번 살폈다. 딸이 해피와 놀다가 생긴 흉터. 준서는 그 흉터를 또렷이 기억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해피는 딸의 강아지, 해피가 분명했다. 준서는 해피의 과거를 추적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먼저 해피가 발견된 유기견 보호소 주변을 탐문했다. 보호소 근처의 동물병원과 애견 미용실을 찾아다니며 해피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아무도 해피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해피는 마치 세상에서 존재가 지워진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준서는 해피가 딸의 방에서 낡은 상자를 가지고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딸이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작은 인형들과 함께 빛바랜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해피는 손수건을 코로 툭툭 건드리더니 준서를 향해 낑낑거렸다. 마치 손수건에 무언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듯 했다. 준서는 손수건을 집어들었다. 손수건에서는 희미하게 달콤한 향기가 났다. 그리고 손수건 한쪽 구석에는 작은 자수가 놓여 있었다. HP, 해피의 이니셜이었다. 준서는 손수건을 들고 해피를 쓰다듬었다. 해피는 준서의 손길에 고개를 비비며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 그때 준서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해피가 가진 특이한 행동들, 즉 특정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특정 물건을 찾는 능력. 이것은 단순히 해피의 지능이 뛰어나서가 아닐지도 모른다. 혹시 해피는 어떤 훈련을 받았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 훈련은 해피가 사라졌던 2년 동안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한편 태산그룹의 회장 민선우는 협박범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김 실장은 협박 메일의 IP 주소를 추적했지만 협박범은 교묘하게 흔적을 지웠다. 민선우는 초조했다. 그린시티 프로젝트는 태산그룹의 미래가 걸린 사업이었다. 만약 불법 환경평가 조작과 동물 실험에 대한 진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태산그룹은 물론이고 그녀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터였다. 민선우는 협박범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했다. 협박범은 그린 시티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비리를 언론에 공개하는 대신 50억 원을 요구했다. 민선우는 돈을 준비하기 위해 김 실장을 보냈다. 하지만 민선우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협박범을 잡고 모든 증거를 없애야만 했다. 민선우의 눈빛에는 차가운 살기가 돌았다. 그때 민선우의 과거를 아는 한 남자가 회장실을 찾아왔다. 그는 태산그룹의 전 수석연구원이었던 박준영이었다. 박준영은 민선우의 남편, 즉 준서의 아버지와 함께 그린 시티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 참여했던 인물이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선우를 바라보았다. 회장님, 저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박준영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속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민선우는 박준영의 등장에 놀랐다. 그는 2년 전 프로젝트에서 갑자기 사라졌던 인물이었다. 민선우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다. 박준영 박사님, 갑자기 무슨 일이죠? 회장님은 그린시티 프로젝트의 진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프로젝트는 단순한 환경보호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죠. 특히 동물 실험. 박준영의 시선은 민선우의 눈을 꿰뚫었다. 민선우는 박준영의 말에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헛소리죠? 박 박사님은 이미 프로젝트에서 해고당한 분입니다. 제정신이 아니군요. 해고당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스스로 떠난 겁니다. 더 이상 회장님의 비윤리적인 실험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그 개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회장님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준영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민선우는 박준영의 말을 듣고
섬뜩한 예감을 느꼈다. 52번이라는 번호. 그리고 협박범이 보낸 해피의 사진.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민선우는 박준영을 진정시키려 했다. 박 박사님, 오해입니다. 모든 것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거짓말 마십시오. 회장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모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도 그 프로젝트 때문에 죽었습니다. 박준영은 분노를 터뜨렸다. 민선우는 놀랐다. 박준영에게 딸이 있었던가? 그녀는 박준영의 딸에 대한 기억이 없었다. 딸이라니요? 무슨 말이죠? 제 딸은 그 프로젝트에서 불법적인 동물 실험을 하다가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그 사실을 은폐했습니다. 제 딸의 죽음은 손녀딸의 죽음과 같은 날 일어났습니다. 박준영의 목소리는 울분에 차 있었다. 민선우는 충격을 받았다. 손녀딸의 죽음과 같은 날, 박준영의 딸도 죽었다. 민선우는 2년 전의 그날을 떠올렸다. 당시 태산그룹의 연구실에서 작은 화재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일부 연구 자료가 소실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 박준영의 딸이 죽었다니 민선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 모든 것은 회장님의 탐욕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저는 회장님의 모든 비리를 세상에 폭로할 겁니다. 박준영은 민선우를 노려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복수심이 불타올랐다. 민선우는 박준영이 바로 협박범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차갑게 웃었다. 박 박사님, 제발 정신 차리세요.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이미 잃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제가 바로 그 일을 해낼 겁니다. 박준영은 민선우에게 등을 돌려 회장실을 나섰다. 민선우는 분노에 차서 책상을 내리쳤다. 박준영. 그는 민선우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민선우는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준영을 당장 찾아. 그리고 그가 가진 모든 증거를 없애. 한편 준서는 해피의 몸에서 발견된 마이크로칩을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위해 도시로 향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동물 추적칩 전문가를 찾아냈다. 전문가는 칩을 분석하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다. 이 칩은 단순한 추적칩이 아닙니다. 이 칩은 개의 뇌파를 측정하고 특정 명령에 따라 개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칩입니다. 이런 칩은 일반적으로 불법적인 동물 실험에 사용됩니다. 이 개는 분명 끔찍한 실험을 당했을 겁니다. 전문가의 설명에 준서의 심장이 아려왔다. 해피가 사라졌던 2년 동안 녀석은 살아남기 위해 끔찍한 실험을 견뎌야 했던 것이다. 이 칩의 제작사를 알아낼 수 있나요? 준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네, 칩에 새겨진 로고를 보니 바이오텍이라는 회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태산그룹과 공동으로 그린 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준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태산그룹, 그리고 그린시티 프로젝트, 민선우의 회사, 모든 것이 연결되기 시작했다. 준서는 해피의 잃어버린 기억 속에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해피는 단순히 실종된 것이 아니라 태산그룹의 불법 동물 실험의 희생양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실험은 민선우가 관련된 그린시티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었다. 준서는 이제 해피의 아픔을 치유하고 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태산그룹과 민선우를 향해 나아가야만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딸과 해피를 위한 뜨거운 분노가 타올랐다. 해피의 몸에서 발견된 마이크로칩과 박준영 박사의 증언은
준서를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다. 태산그룹의 그린시티 프로젝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그리고 해피가 그 진실에 살아있는 증거라는 사실은 준서의 마음속에 뜨거운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있을 수 없었다. 사랑하는 딸과 해피를 위해,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배후에 있는 민선우에게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싸워야 했다. 준서는 박준영을 다시 만나기 위해 수소문했지만 박준영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준서는 박준영이 보낸 협박 메일에 IP 주소를 추적하여 그의 거처를 알아내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는 박준영이 민선우의 위협으로부터 몸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준서는 작업실에 앉아 해피를 바라보았다. 해피는 준서의 발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준서의 손길이 해피의 머리에 닿자 녀석은 눈을 감고 만족스러운 듯 숨을 내쉬었다. 준서는 해피의 오른쪽 앞발에 있는 흉터를 다시 한번 살폈다. 딸이 해피와 놀다가 생긴 흉터. 준서는 그 흉터를 쓰다듬으며 딸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해피야, 아빠가 반드시 이 모든 걸 밝혀낼 거야. 너를 아프게 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딸을 잃게 만든 모든 진실을. 준서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다. 다음 날 준서는 태산그룹의 그린시티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프로젝트 관련 기사들을 찾아보고 시민단체 활동가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 과정에서 준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린시티 프로젝트. 건설 예정 부지에서 멸종위기종 동식물들이 발견되었고 이로 인해 프로젝트가 잠정 중단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태산그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환경평가를 통과시키고 공사를 강행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환경운동가들이 침묵을 강요당하고 일부는 의문의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준서는 해피의 몸에서 발견된 칩을 가지고 있던 전문가에게 다시 연락했다. 이 칩이 태산그룹의 그린시티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다고 하셨죠. 혹시 이 칩을 통해 그 프로젝트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는 망설였다. 그 프로젝트는 워낙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관련 정보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칩에 대한 더 정밀한 분석을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준서는 전문가에게 칩을 맡기고 돌아왔다. 그는 태산그룹이 벌인 불법적인 일들이 해피의 고통과 딸의 죽음으로 이어졌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준서는 이 모든 것을 민선우가 지시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선우는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준서의 작업실에 낯선 남자가 찾아왔다. 그는 이장 경매장에서 해피를 지켜보던 그 남자였다. 남자는 작업실 문을 두드리더니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망설임이 서려 있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개가 당신 딸의 개였습니까? 남자는 해피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서는 남자를 경계하며 해피를 자신의 뒤로 숨겼다. 당신은 누구죠? 그리고 이 개에 대해 어떻게 알죠? 남자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김용호라고 합니다. 2년 전 태산그룹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린시티 프로젝트에 참여했었죠. 그리고 이 개는 제가 알기로 태산그룹의 동물 실험실에서 I12번이라는 번호로 실험 대상이었던 개입니다. 준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김용호는 해피의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동물 실험이요? 대체 무슨 실험을 한 거죠? 김용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태산그룹은 그린시티 프로젝트의 환경평가를 조작하기 위해 불법적인 동물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특정 화학물질을
동물들에게 투여하여 환경 오염에 대한 내성을 기르는 실험이었죠. 그들은 멸종 위기종 동식물이 발견된 부지를 강행하기 위해 동물을 이용해 환경 오염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 개 52번은 그 실험의 생존자입니다. 녀석은 다른 개들과는 다르게 그 화학물질에 대한 놀라운 내성을 보였습니다. 그럼 해피는 제 딸의 개가 아닙니까? 준서의 목소리는 희미하게 떨렸다. 김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해피는 회장님 손녀딸의 개가 맞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실로 데려갔습니다. 당시 회장님은 손녀딸의 죽음으로 인해 정신이 없으셨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장님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회장님은 해피를 이용해 새로운 품종견을 만들려 했습니다. 손녀딸이 죽은 후 해피가 손녀딸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보고 회장님은 해피를 통해 손녀딸을 다시 데려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해피는 끔찍한 실험을 당해야 했습니다. 준서는 김영호의 말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민선우가 해피를 이용해 딸을 되살리려 했다니,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해피에게 끔찍한 실험을 가했다니. 준서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럼 당신은 왜 이제 와서 저를 찾아온 거죠? 준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김영호는 눈물을 글썽였다. 저는 후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협박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 겁니다. 저에게 협력해 주십시오. 저는 회장님의 불법적인 일에 대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호는 준서에게 USB를 내밀었다. USB 안에는 태산그룹의 불법적인 동물 실험에 대한 모든 자료와 민선우의 지시가 담긴 음성 파일, 그리고 그린시티 프로젝트의 환경평가 조작에 대한 증거들이 들어있었다. 준서는 USB를 받아들었다. 이것은 민선우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 순간 작업실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작업실 앞에 멈춰 섰다. 김동욱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김영호의 행방을 쫓아 작업실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김영호 감히 회장님을 배신해 당장 나와 남자들의 목소리가 작업실을 울렸다. 김영호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왔습니다. 어서 도망치십시오. 이 USB를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김영호는 준서에게 USB를 꽉 쥐어주며 소리쳤다. 준서는 망설였다. 김영호를 두고 도망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 USB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다. 준서는 해피를 품에 안았다. 김영호 씨, 함께 도망쳐 주어요. 안 됩니다. 저는 이미 틀렸습니다. 제 딸의 복수를 해주십시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김영호는 준서의 등을 밀어붙였다. 김동욱의 부하들이 작업실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섰다. 준서는 해피를 안고 작업실 뒤편의 작은 창문으로 몸을 피했다. 김영호는 홀로 남자들을 막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제 죄를, 그리고 당신들의 죄를 밝히겠습니다. 준서는 해피를 안고 숲속으로 달렸다. 뒤에서는 김영호의 비명소리와 남자들의 고함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준서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김영호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 USB를 지키고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다. 숲속을 달리던 준서는 해피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나는 것을 느꼈다. 해피의 털 속에서 작은 목걸이가 보였다. 목걸이에는 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목걸이 펜던트 안에는 작은 사진이 들어있었다. 딸과 해피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준서는 목걸이를 꽉 쥐었다. 이 목걸이는 해피가 딸의 강아지라는 것을 증명하는 마지막 증거였다. 준서는 이제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만이 아닌 딸과 해피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정의를 향한 굳건한 신념이 불타올랐다. 그는 어둠 속을 뚫고 읍내를 향해 달렸다. 그의 뒤에서는 김동욱의 부하들이 끈질기게 추격해오고 있었다. 밤은 깊었지만 준서의 눈빛은 더욱 날카롭고 결연해졌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만 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은 준서의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과 같았다. 김영호의 희생은 준서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강한 결의를 불어넣었다. 손에 쥔 USB와 해피의 목걸이. 이 두 가지가 준서가 싸워야 할 이유이자 진실을 밝힐 유일한 열쇠였다. 준서는 해피를 품에 안고 숲속을 뚫고 읍내를 향해 무작정 달렸다. 뒤에서는 김동욱의 부하들이 끈질기게 추격해오고 있었다. 그들의 자동차 전조등 불빛이 숲속을 가르며 준서의 등 뒤를 따라왔다. 준서의 숨은 턱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청은망은이었다. 해피 역시 지쳐 보였지만 준서의 품에 안겨 가만히 있었다. 녀석의 작은 심장 박동이 준서의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졌다. 준서는 해피에게 속삭였다. 조금만 더 힘내, 해피야. 우리 이제 다 왔어. 얼마나 달렸을까. 숲이 끝나는 지점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읍내의 불빛이었다. 준서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달렸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총성이 울렸다. 총알은 준서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준서는 비틀거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해피를 더욱 꽉 끌어안고 불빛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읍내에 도착하자 준서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는 숨을 고르며 주변을 살폈다. 김동욱의 부하들은 읍내까지 따라 들어오지 못하는 듯했다. 준서는 안도감에 주저앉았다. 해피는 준서의 품에서 벗어나 그의 얼굴을 핥았다. 준서는 해피의 털을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전했다. 준서는 박준영이 준 USB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USB 안에는 태산그룹의 불법 동물 실험에 대한 모든 자료와 민선호의 지시가 담긴 음성 파일, 그리고 그린 시티 프로젝트의 환경평가 조작에 대한 증거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모든 자료들은 김동욱이 협박범에게 보내는 협박 메일의 내용과 일치했다. 준서는 이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전에 민선호에게 직접 이 모든 진실을 따져 물어야 했다. 그녀의 욕망이 자신의 딸과 해피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사실을 용서할 수 없었다. 준서는 해피를 품에 안고 민선호의 집으로 향했다. 민선호의 집은 도심 한복판에 있는 호화로운 저택이었다. 높은 담장과 철통 같은 경비 속에서 민선호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평온하게 살고 있었다. 준서는 저택의 담장 밖에서 망설였다. 과연 이 모든 것을 민선우에게 직접 말할 수 있을까? 그는 다시 한번 해피의 목걸이를 만져보았다. 딸의 이름이 새겨진 목걸이. 준서는 망설임을 떨쳐버렸다. 그는 딸을 위해서라도, 해피를 위해서라도 이 모든 진실을 민선우에게 밝혀야 했다. 준서는 저택의 경비망을 뚫고 안으로 침투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장난 물건들을 수리하며 익힌 준서의 손기술은 경보 장치를 해제하고 잠긴 문을 여는데 능숙했다. 해피는 준서의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녀석은 조용했지만 그 작은 몸에서 느껴지는 긴장감은 준서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준서는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홀을 마주했다. 홀은 호화로운 가구들과 값비싼 그림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민선호의 탐욕스러운 욕망을 대변하는 듯했다.
준서는 민선우의 침실을 찾아 나섰다. 해피는 준서의 발걸음을 따라 움직이며 마치 길을 안내하는 듯했다. 녀석은 특정 복도 앞에서 멈춰 서더니 낮은 낑낑거리는 소리를 냈다. 마치 이곳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듯이 준서는 해피의 안내를 따라 복도를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민선우의 침실 앞에 도착했다. 침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준서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침실 안은 어두웠지만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다. 민선우는 침대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준서의 눈에는 그녀의 추악한 욕망이 비치는 듯했다. 준서는 민선우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해피는 침대 옆에 웅크려 앉아 민선우를 응시했다. 녀석의 눈빛은 복수심보다는 슬픔과 체념으로 가득했다. 준서는 민선우를 깨우기 위해 그녀의 어깨를 흔들었다. 민선우는 잠에서 깨어나 준서의 얼굴을 보고 경악했다. 강준서, 네가 어떻게 여기에? 민선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선우 씨,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를 밝히러 왔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민선우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무슨 소리야? 경비는 다 어디 간 거야?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아무도 당신을 구할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은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될 겁니다. 당신의 탐욕 때문에 우리 딸이 죽었고 이 해피가 끔찍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당신은 인간도 아닙니다. 준서는 USB를 민선우의 얼굴에 들이밀었다. 이 안에 당신의 모든 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린시티 프로젝트의 불법 환경 평가 조작, 동물 실험, 그리고 제 딸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이요. 민선우는 USB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어떻게 내 손에? 김영호 박사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폭로했습니다. 그는 당신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은폐하려 했지만 진실은 결코 숨겨지지 않습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민선우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의 웃음은 광기에 가까웠다. 그래, 내가 다 했어. 그 모든 것을 내가 지시했어.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뭘 못할 것 같아. 내 손녀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짓도 할 수 있어. 해피를 이용해 새로운 종견을 만들려 했지. 그래야 내 손녀딸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개를 만들 수 있을 테니까. 민선우의 광기 어린 고백에 준서는 경악했다. 그녀의 욕망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미쳤어. 딸을 살리기 위해 죄 없는 생명들을 희생시키다니 인간성을 버린 겁니까? 인간성 그게 뭔데? 내 손녀딸이 죽었는데 내가 뭘 지켜야 한다는 거야. 내 손녀딸을 다시 보고 싶었을 뿐이야. 민선우는 울부짖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때 저택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이었다. 준서가 경보장치를 해제했을 때 원격으로 경찰의 신고가 접수되었던 것이다. 민선우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더욱 광분했다. 안 돼. 이 모든 것이 알려지면 안 돼. 태산그룹은 무너질 수 없어. 나는 무너질 수 없어. 민선우는 준서에게 달려들어 USB를 빼앗으려 했다. 준서는 민선우의 손을 피하며 뒤로 물러섰다. 해피는 민선우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민선우는 해피를 보고 더욱 놀랐다. 해피, 네가 왜 여기에? 이 해피는 당신이 끔찍한 실험을 가했던 그 개입니다. 녀석은 살아남았고 당신의 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돌아온 겁니다. 준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선우는 해피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증오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해피에게 달려들어 목을 조르려 했다. 하지만 해피는 재빨리 민선우의 손을 피하며 그녀의 팔을 물었다. 민선우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그 순간 경찰들이 침실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민선우를 제압하고 준서에게 다가왔다. 준서는 경찰들에게 USB를 건네주었다. 이 안에 태산그룹의 모든 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여자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증거입니다. 경찰들은 USB를 건네받아 내용을 확인했다. USB 안의 자료들을 본 경찰관들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그들은 민선우를 체포했다. 민선우는 경찰들에게 저항하며 소리쳤다. 나는 태산그룹 회장이야. 감히 나를 체포해. 이 모든 것은 조작된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그녀의 발버둥은 소용없었다. 그녀의 죄는 너무나 명백했다. 준서는 민선우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광기가 서려 있었지만 그 광기 뒤에는 깊은 절망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이 쌓아 올린 탐욕의 성에 갇히게 된 것이었다. 준서는 해피를 품에 안았다. 해피는 준서의 얼굴을 핥으며 위로했다. 준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감과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그는 마침내 민선우에게 진실을 밝히고 딸과 해피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이 모든 악몽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민선우가 체포된 후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태산그룹의 불법 행위와 윤리적이지 못한 동물 실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은폐하기 위한 비열한 시도들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었다. 민선우는 모든 죄를 인정하고 구속되었으며 태산그룹은 주가가 폭락하고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 준서는 경찰서에서 모든 진술을 마치고 나왔을 때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딸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준서 씨,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담당 형사는 준서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옆에는 해피가 얌전히 앉아 있었다. 해피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해하거나 숨으려 하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다. 해피는 준서의 손을 핥으며 위로했다. 해피는 준서의 마지막 남은 가족이었다. 며칠 후 김영호 박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태산그룹의 협박을 피해 도망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준서는 김영호의 죽음에 슬픔을 느꼈다. 김영호는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모든 것을 폭로하려 했던 사람이었다. 준서는 김영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가 바라던 세상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다. 재판은 한동안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민선우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고 그녀의 모든 공범들도 함께 처벌을 받았다. 태산그룹은 막대한 벌금을 물어야 했고 그린시티 프로젝트는 전면 백지화되었다. 불법적으로 매립되었던 폐기물들은 모두 제거되었고 오염되었던 숲은 복원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준서는 증인으로 참석하며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혔다. 그의 진솔한 증언은 재판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준서는 자신의 작업실로 돌아왔다. 작업실은 여전히 낡고 조용했지만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느껴졌다. 해피는 준서의 발치에 웅크려 앉아 낮잠을 자고 있었다. 준서는 해피의 털을 쓰다듬었다. 해피는 이제 평화로운 꿈을 꾸고 있는 듯했다.
준서는 딸의 방으로 향했다. 방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먼지가 쌓인 인형들, 빛바랜 그림책. 준서는 딸이 아끼던 낡은 강아지 인형을 집어들었다. 인형은 해피와 너무나 닮아 있었다. 준서는 인형을 품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해가 저물고 있었다. 노을빛이 붉게 물든 하늘은 아름답고도 슬펐다. 그때 준서의 눈에 딸의 침대 옆에 놓인 작은 액자가 들어왔다. 액자 속에는 딸이 어린 시절 해피와 함께 찍은 사진이 담겨 있었다. 사진 속 딸은 활짝 웃고 있었고 해피는 딸의 품에 안겨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준서는 액자를 집어들었다. 딸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준서는 해피에게 다가갔다. 해피는 잠에서 깨어나 준서를 올려다보았다. 준서는 해피를 품에 안았다. 해피야,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우리 딸에게도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어. 준서의 목소리는 흐느꼈지만 그의 눈빛은 평화로웠다. 오랜 시간 동안 준서를 옥죄었던 죄책감과 슬픔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준서는 작업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준서는 작업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해피는 준서의 뒤를 쫄래쫄래 따랐다. 읍내의 거리는 평화로웠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 속에서 바쁘게 움직였다. 준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준서는 유기견 보호소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마리의 낡고 지쳐 보이는 유기견을 발견했다. 녀석의 눈빛은 과거의 해피처럼 절망에 차 있었다. 준서는 녀석에게 손을 내밀었다. 녀석은 준서의 손길에 주저했지만 이내 준서의 손을 핥았다. 준서는 녀석을 품에 안고 보호소를 나섰다. 준서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해피는 그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였고 그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 준서는 자신의 남은 삶을 숲과 동물들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신의 작업실을 동물구조센터로 바꾸고 버려진 동물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해피는 준서의 든든한 조수였다. 녀석은 새로운 친구들을 맞아 기뻐했고 그들과 함께 뛰놀며 활력을 되찾았다. 준서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준서의 용기와 희생에 감동했고 그의 동물구조센터에 자원봉사를 하러 찾아왔다. 준서의 동물구조센터는 버려진 동물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는 희망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준서는 이제 더 이상 어둡고 절망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 그는 사랑과 봉사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고 준서의 삶은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빛을 찾아갔다. 그의 작업실은 이제 새로운 시작 동물구조 센터라는 이름으로 버려지고 상처받은 동물들에게 두 번째 삶을 선물하는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준서는 센터의 모든 일을 직접 돌봤다. 녀석들의 상처를 치료하고 먹이를 주고 따뜻한 보살핌을 베푸는 동안 준서의 마음속 상처도 함께 치유되었다. 해피는 준서의 가장 든든한 조수였다. 녀석은 센터를 찾아오는 새로운 동물들을 반갑게 맞아주었고 때로는 준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아픈 동물들을 찾아내기도 했다. 해피는 다른 동물들에게도 큰 위안이 되어주었다. 불안해하는 강아지들을 안심시키고 고양이들과도 스스럼 없이 어울렸다. 녀석의 눈빛은 이제 슬픔 대신 깊은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했다. 해피는 준서의 곁에 그림자처럼 머물며 그의 모든 감정을 공유했다. 민선호의 재판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녀는 자신의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았고 태산그룹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규모 환경 보건 사업과 동물복지 기금을 설립했다. 민선우는 수감 생활 중에도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며 속죄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서에게 짧은 편지를 보냈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었다. 준서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움과 분노 대신 희미한 연민이 밀려왔다. 그는 민선우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것은 그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준서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었다. 어느 날 준서는 센터에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민선우의 비서였던 김 실장이었다. 준서 씨, 민 회장님께서 위독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준서는 망설였다. 하지만 해피를 바라보았다. 해피는 준서의 결정을 기다리는 듯했다. 준서는 민선우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했다. 병실에 들어섰을 때 민선우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는 이전에 냉철하고 카리스마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힘없이 흔들렸다. 준서 씨, 와줘서 고마워요. 민선우의 목소리는 희미했다. 내가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당신에게 사죄하고 싶었어요. 준서는 민선우의 손을 잡았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민선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해피는요? 해피는 잘 있나요? 준서는 해피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 해피는 다른 강아지들과 어울려 뛰어놀고 있었다. 민선우는 사진을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정말 다행이다. 해피는 해피만이라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민선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어렵게 입을 열었다. 사실 해피는 우리 손녀딸의 마지막 선물이었어. 손녀딸이 죽던 날 해피가 내게 손녀딸의 유품을 물어다 줬어. 그래서 내가 해피를 이용해 손녀딸을 다시 보고 싶었던 거야. 끔찍한 짓이었지. 하지만 그때는 정말 미쳐 있었어. 준서는 민선우의 고백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 역시 딸을 잃은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다. 준서는 민선우의 손을 꽉 잡았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질 겁니다. 민선우는 준서에게 마지막 미소를 보이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준서는 민선우의 죽음을 통해 진정한 의미의 용서와 해방을 경험했다.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응어리가 풀리는 듯했다. 세월이 흘러 준서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다. 새로운 시작동물 구조센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수많은 동물들이 준서의 보살핌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 준서는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산증인이 되었다. 해피는 준서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녀석은 준서의 가장 오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해피는 이제 준서만큼이나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준서의 곁을 든든하게 지켰다. 어느 화창한 봄날, 준서는 해피와 함께 센터 마당에 앉아 있었다. 따스한 햇살이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해피는 준서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있었다. 준서는 해피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해피는 눈을 감고 만족스러운 듯 숨을 내쉬었다. 그때 준서의 눈에 익숙한 모습이 들어왔다. 멀리서 어린 소녀가 강아지를 데리고 센터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소녀의 얼굴은 활짝 웃고 있었고 강아지는 소녀의 뒤를 쫄래쫄래 따랐다. 소녀는 준서의 딸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준서는 소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소녀는 준서를 향해 달려와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저 해피와 함께 왔어요. 소녀의 목소리는 맑고 청아했다. 준서는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소녀의 품에 안긴 강아지는 해피의 손녀견이었다. 준서는 소녀와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삶의 아름다움과 희망을 의미하는 눈물이었다. 준서는 해피의 귀에 속삭였다. 해피야, 우리 딸이 돌아왔어. 너와 함께. 해피는 준서의 말을 이해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해피의 눈빛은 깊은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했다. 준서는 해피를 꽉 끌어안았다. 그의 삶은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해피와의 만남을 통해 치유되고 완성되었다. 해피는 그에게 딸의 사랑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주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새로운 시작 동물 구조센터의 마당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버려진 동물들은 새로운 가족을 찾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치유되었다. 준서와 해피는 그곳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과 희망, 그리고 용서와 치유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밤. 준서는 해피와 함께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은 그들의 이야기에 대한 아름다운 결말을 말해주는 듯했다.